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 탈레반은 왜 갑자기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나? 2. 우리는 한국 덕분에 중국을 없앴습니다. 3. 러시아의 예상치 못한 제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과 탈레반의 밀월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탈레반이 아프간 내 중국인의 안전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9일 환구15에 따르면 왕후, 아프간 주재 중국 대사는 전날 중국 국제텔레비전 CGTN 방송에 출연해 중국 대사관은 아프간 탈레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탈레반은 중국 인민, 기구, 기업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며 필요한 중국인에게는 안전보장 증명서도 발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레반이 아프간의 외국인의 안전과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폭 테러의 인질극 등을 통해 해외 국가들을 위협하며 아프간에서 물러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탈레반이 중국에 대해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왕위 대사는 또 인터뷰에서 현재 아프간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카불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면서도 중국은 아프간의 주권, 독립,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고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지키며 아프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아프간 각 측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중국 아프간 5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진류 운명 공동체 이념을 굳게 지키고 아프간이 지역적 우세를 발휘하고 아프간 국민이 더 많은 복지를 누리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마약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 공표한 것도 바로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탈레반이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국가 통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약 생산을 포기해야 했지만 탈레반의 주수 2번이 바로 마약 재배 판매였기 때문에 마약 생산을 중단하면 사실상 탈레반은 아프간이라는 국가를 운영할 자금이 없습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 UNO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편 생산국으로 아프간의 아편 수확량은 전 세계 공급의 80%가 넘습니다. 엄청난 양인데요.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탈레반 집권기의 아편용 양귀비 재배는 약 6만 4천 헥타르에 달하고 이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해마다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산 불법 개발과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을 지나가려는 상인들로부터 통행세를 거둬들여 탈레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방법들을 총동원해 돈을 벌어들여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연간 5천억 원이라는 마약 수입을 모두 포기하고 대신 중국의 1대1로에 동참한 것입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최대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조 원 규모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탈레반이 중국의 아프간 희토류 개발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중국은 아프간에 수조원을 지원해주며 철도와 공항, 도로, 전력체계 등의 인프라를 설치해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이렇게 중국을 등에 업으면서 한국을 대하제트는 태도도 180도 변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합법정부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 전자제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과 자원이 풍부한 아프간이 경제적으로 교류를 강화하기를 원한다. 라며 한국이 자신들의 손을 잡아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했던 탈레반이 중국과 손을 잡더니 얼마 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실은 한국 수송기에 척결자를 몰래 심어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직 미처 한국이 데려오지 못한 한국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간 국민 1,000여 명에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국가재건 사업에 참여한 장영수 선교사는 29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국의 재건 사업을 함께했지만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이 현재도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1,000명이 넘는다. 탈레반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참여했었는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지정해줘 신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일부 임원들은 탈레반들한테 쫓겨 숨어있는 형편이다. 그저께는 임원 한 분이 추격을 피해 도망갔는데 그 집에 쳐들어온 탈레반이 집을 지키고 있던 조카를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졌고 어제는 하자라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9명이 공개 처형되는 사건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결국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이 함께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외국 국적자 및 우리 측으로부터 이동 허가를 받은 아프간 주민이 아프간 밖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는 보장을 탈레반에게서 받았다. 우리는 해당 아프간인들에게 이동 관련 서류를 계속 발급할 것이다. 이들이 우리 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명한 기대를 하고 있으며 탈레반도 약속했다라고 말이죠. 결국 탈레반은 한국으로 탈출한 수백 명의 아프간 국민들에 대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최근 한국과 미국이 이례적인 수준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면서 탈레반은 결국 한국의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공군과 미국 우주군이 정례적인 우주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이와 같은 협의체를 결성한 것인데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과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 참모총장은 지난 27일 현지 시간 미 우주사령부가 있는 콜로라도 피터슨 기지에서 한공군 미 우주군 우주정책협의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공군이 29일 밝혔습니다. 약정서 체결로 한국 공군과 미 우주군이 우주안보 협력 파트너가 됐음을 공식화했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공군은 미 우주군과 정례적인 우주정책 협의체를 통해 인적교류,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 다양한 군사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레이먼드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군과 약정서를 체결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공군과 미 우주군이 정책협의체를 비롯해 다양한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잘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따뜻하게 받아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이 충북 진천군의 특산물을 대거 구입해 돈줄을 내준 데 이어 국내 23개 기업들이 아프간 국민들을 위해 9.5톤에 달하는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대거 구입해 돈줄을 내준 데 이어 국내 23개 기업들이 아프간 국민들을 위해 9.5톤에 달하는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극동방송 측은 불과 하루 만에 9.5톤에 달하는 구호품을 모으는 기적을 이뤄냈다며 구호품을 큰 상자에 차곡차곡 넣어 포장하는 일부터 운송, 전달까지 모두 극동방송 직원들이 직접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선진화된 문화인식도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무슬림은 곧 테러다라는 색안경을 끼고 아프간 난민들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의 시민들과는 달리 한국 설문조사 결과 국내에 도착한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한 장기 체류에 대해 무려 69%에 육박하는 한국인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한국 때문에 탈레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조직의 수십 명의 고위급 인사들은 중국의 1대1로로 국가가 파산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다라며 중국과 손잡으면 자신들이 망할 것은 뻔하고 유일한 대책은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유는 현재 탈레반을 100% 불신하고 있는 아프간 4천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현재 가장 신뢰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특전사, 해병대, 보급, 의무병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오신호부대의 파병을 시작으로 한국군은 수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 사업을 수행했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국민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셀 수 없는 수의 아프간인들의 목숨을 무료로 구해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무료로 학교를 지어 아프간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었고 도서관 등을 설립해 모든 아프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수년 동안 노력한 결과 아프간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자신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준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탈레반 입장에서는 아프간이라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아프간 국민들이 더 이상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 탈레반에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한국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해 이라크 재건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도왔고 의료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자 원래 이라크 내 최악의 도시로 손꼽히던 아르빌은 갑자기 이라크 최고의 도시로 파격적인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만수르의 나라 UAE가 아르빌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고 아르빌은 갑자기 부자의 도시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동의 새로운 관광지, 비즈니스의 허브로까지 불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가 한국의 자이툰 부대에 감격한 나머지 직접 달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인프라 사업권 수주 및 경제망 구축을 놓고 한국과 지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가 최근 탄자니아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에 그야말로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기업이 케냐에서 진행한 절도 사업이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면서 끝내 파국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과 달리 한국 기업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탄자니아 철도 사업은 그야말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큰 부러움을 살 정도로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을 아연실색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 반중구호를 내세워 당선된 월리엄 루토 대통령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이루어진 케냐 철도 사업으로 인해 케냐가 경제 파탄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중국과의 1대1로 사업하기를 선거 기간 내내 공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은 그의 대통령 당선으로 현실화됐는데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이전 정부가 그동안 비공개해왔던 차관 내역을 전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케냐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무엇보다 케냐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당시에 케냐 정부와 중국 정부가 맺었던 케냐 철도 사업은 30억 달러 규모 4조 원에 이르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수주한 중국 기업들이 총연장 578km에 이르는 케냐의 노후화된 철도를 제대로 개선시키기는커녕 부실한 사업 타당성 평가와 설계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도로 운송에 드는 비용보다 무려 2배의 비용이 더 드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급기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중국의 자금으로 건설된 케냐 철도는 운영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무려 1,1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가뜩이나 폭발 직전이었던 케냐 국민들의 반중 정서에 더욱더 기름을 끼얹는 상황을 연출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케냐 정부는 물론이고 케냐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한 중국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 주도로 탄자니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철도 사업이 크게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탄자니아에서 한국과 독일로부터 들여온 열차를 통해 탄자니아 경제 발전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는 주요 외신들의 특집 보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빚더미 사업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1대1로 사업으로 인해 연일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 중국 정부를 더욱더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철도 매체인 록 리포트는 오늘날 철도 부서를 기반 삼아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탄자니아 정부가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에서 제작된 열차를 속속 도입함으로써 아프리카 각국으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탄자니아가 자국의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장장 4,000km에 달하는 철도 개발 프로젝트를 한창 벌여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탄자니아 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아프리카의 평균 경제 성장률 3.8%보다 훨씬 높은 5.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자신감으로 경제 발전의 밑바탕인 철도 부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매체는 탄자니아 정부가 이를 위해
탄자니아 국토를 횡단하는 국제표준궤 철도 SGR 부설을 모두 6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매체가 공개한 지도를 보면 현재 탄자니아 정부가 진행하는 철도 부설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탄자니아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과 탄자니아 내륙 도시인 모로고로를 이어주는 1단계 표준궤 철도 부설은 올해 4월 말에 공사가 완료됐고 시운전은 오는 7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로고로와 마쿠투포라를 연결하는 2단계 철도 부설은 현재까지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쿠토포라와 타보라를 연결하는 3단계 사업과 타보라와 르사카를 연결하는 4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설계 단계에 있고 르사카와 무안자를 연결하는 5단계 사업은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의 르사카와 루안다 수도인 키갈리를 연결하는 6단계 사업은 현재까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단계 사업의 시작점인 다르에스살랍과 2단계 사업의 핵심이자 탄자니아 수도인 도도마를 연결하는 표준궤 전도부선 사업이 조만간 완료되면 기존에 10시간이 걸리던 이동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된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4,000km에 달하는 탄자니아 국토를 가로지르게 된 현도 사업은 탄자니아 정부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달려든 만큼 여기에 운용될 열차 또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철도 매체인 록 리포트는 탄자니아 정부가 새롭게 부설한 전도를 달린 신형 원자를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특별히 그중에서 2곳의 기업이 선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탄자니아 정부가 다른 국가들은 제쳐두고 오로지 한국과 독일을 통해서만 신형 원자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 매체는 최근에도 독일에서 제작된 6량의 2층 원자 더벨데커 트레인가 탄자니아의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에 당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독일에서 들여온 6량의 2층 연자 중 4량은 2등석으로 123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고 나머지 2량은 3등석으로 14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탄자니아 철도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탄자니아 현도공사 TRC가 이번 건을 포함해 독일에서 모두 30량의 2층 원자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매체는 이미 앞서 탄자니아 정부가 한국을 통해서도 이보다 더 많은 열차를 도입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탄자니아 정부가 2021년에 현대로템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59량의 열차를 받기로 했는데 이 중 14량의 원자를 최근에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을 통해 17량의 전기기관차를 추가로 인도받는 계약을 재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탄자니아에 앞서 이미 이집트와 튀니지를 비롯해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시장에 최적화된 열차를 제공해왔던 한국의 현대로템이 탄자니아에서도 큰 만족을 얻음으로써 이처럼 막대한 규모로 열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 매체는 이처럼 한국과 독일을 통해 각각 76량과 30량의 열차를 도입한 탄자니아 정부가 철도에 기반한 자국의 경제 발전에 큰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탄자니아 교통부 장관은 자국 정부가 탄자니아 철도공사 TRC를 통해 국가 경제를 증진하고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철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대식 철도인 국제표준궤 철도 SGR 건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독일 매체는 한국과 독일에서 들여온 원자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탄자니아의 인적 이동과 물류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탄자니아와 동아프리카 간의 무역에도 크나큰 변화를 몰고 오게 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당장 탄자니아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궤 련도 사업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노선 546km 구간에 투입될 현대로템의 전기기관차와 전동원자만 하더라도 국제표준궤 규격 1435mm에 맞춰 제작된 만큼
기존의 시속 30에서 40km로 달렸던 탄자니아의 다른 원자와 달리 160km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승객과 화물의 운송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탄자니아 정부가 원자 도입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부설 및 유지관리 보수 사업에도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앞서 소개했던 탄자니아의 국제표준궤 전도 부선 사업만 하더라도 2017년부터 한국의 철도 기업인 코레일이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를 포함한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레일은 다르에스살람과 모로고를 잇는 1단계 사업에서부터 철도 운영과 차량 및 통신에 더해 전력 분야의 전문 기술진까지 파견함으로써 감리 사업을 훌륭하게 진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탄자니아 철도의 운영 유지 보수 자문 사업에 코레일이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탄자니아 철도공사 직원들이 직전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철도 운영 시스템을 배워가는 모습까지 연출함으로써 가히 탄자니아 철도 사업이 한국에 의해 주도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탄자니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단 한 번의 속임수나 얕은 꾀 없이 한 번 맺은 거래를 기필코 성공시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펼쳐왔던 우리 기업들의 승부수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종 단철도 연결,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모스크바까지 가는 모습을 꿈꾼 이들이 많은데요. 꿈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영권까지 한국에게 맡긴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가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일본 정부가 왜 패닉에 빠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며 세계 패권을 나눠 가졌던 소련, 그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는 현재 경제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자원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재 러시아 경제의 실태입니다. 전체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 생산 광물을 비롯해 에너지 연료 비중이 51%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자원개발 산업 국가입니다. 사실 과거 소련을 생각해보면 뜻밖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도 소련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과거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소련은 첨단 산업과 미래, 기술 개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광물 산업에 의존하며 주요 수출원으로 활용하고 있죠. 미국과 다르게 제대로 된 미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묻혀진 막대한 천연가스 자원은 러시아에게 일정 이상의 부를 안겨주었고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러시아 천연가스를 구입했기에 러시아는 자원 수출로 지속적인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완료되면서 러시아의 좋은 시절은 끝이 났죠. 유럽과 세계 여러 국가들 역시 친환경 에너지를 찾으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 시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급격하게 가난해졌죠. 자원만 믿고 막대한 부채를 빌렸던 러시아는 만기일에 닥쳐오는 상환금 마련을 위해 러시아 대표 국영기업들을 매물로 내놓기까지 했는데요. 러시아 철도공사 RZD 도 매각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민영화를 추진하던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상 더는 민영화를 미룰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다급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가 민영화 목록에서 빠졌지만 러시아가 얼마만큼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최근 러시아는 비슷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죠. 작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1%를 기록했는데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맞는
최악의 역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경색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해졌고 러시아의 가장 큰 돈줄이라 할 수 있는 자원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실질 소득도 줄어들어 지난해에 비해 3.5%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4.9%에 달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러시아 국민들은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빈곤율 역시 12.8%를 기록. 1880만 명의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 놓였습니다. 타개책이 필요했던 러시아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눈을 돌리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영화 카드를 꺼냈는데요. 러시아는 주요 협상 대상자를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어떤 국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부산부터 모스크바까지 이르는 광대한 철도 사업에 예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한반도종 단철도를 연결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물류 혁신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물적 교류 및 인적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철도로 이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한국은 러시아에게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와 한반도 종단철도 TKR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인력 교류를 약속한 바 있었죠. 푸틴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경제 개발에서 가장 문제였던 자원과 기술을 한국이 제공함으로써 러시아는 상당 부분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어서 서로 권원인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 RZD 역시도 한국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었죠. 지난 9월 세르게이 파블로프 RZD 부사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RZD 국제활동에 있어 우선순위라고 밝히며 협력에 있어 최상단에 위치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지적했죠. 또한 노후화되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 친환경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하게 강조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러시아 철도 공사가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로 물류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한 작업기라고 말하며 노골적인 구애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크렘린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민영화 계획 대신 한국에게 시베리아 철도의 운영권을 맡기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한국에게 아예 운영을 맡겨 러시아는 이득을 챙기자는 계산인 것이죠. 한국이 시베리아 철도를 가져간다면 러시아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선 유라시아 철도 구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는 상황. 사실상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북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북한의 협력 없이는 철도 연결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하는 주적이 아니다라 말하며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래 먹거리에 눈을 돌렸는데요. 당장 현금을 얻을 수 있는 남북한 철도 사업에 북한도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연락망 복구도 다시 추진되면서 훈풍이 불고 있는 한국과 북한. 단절되었던 철도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명분과 이익이 있기에 북한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당황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러시아는 한국이 아닌 일본에게 먼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일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던 것이죠. 2016년 러시아 정부는 타타르 해협 구간 약 7km와 사할린에서 홋카이도를 잇는 소야 해협 약 42km 구간의 다리 또는 터널을 건설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홋카이도까지 잇자는 제안을 일본 정부에게 했습니다. 푸틴은 시베리아 철도를 일본 화물로 가득 싣게 되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발언을 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바랬습니다. 일본 정부도 검토 중이라며 일견 긍정적인 입장을 러시아에게 보냈었죠. 일본도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한일 해저 터널을 요청하면서 연결을 원했던 상황이었는데 뜻밖에도 러시아가 선뜻 철도 연결을 제안하면서 굴러들어온 복을 잡았었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 분쟁으로 인해 러일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쿠릴 열도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경한 푸틴에 맞서 일본 총리는 지속적으로 쿠릴 열도 섬 반환을 요청했고 결국 정치적 갈등 덕분에 시베리아 철도를 홋카이도까지 연결하자는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들어온 복을 차낸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적극적인 제안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유라시아 횡단열차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맘을 돌리기 위해 무슨 수를 써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한국에게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일본. 반면 한국은 꿈에 그리던 유라시아 횡단열차 프로젝트 착수가 목전에 도착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한국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언젠가 한국인들이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